정동영 장관이 대북 위성정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고 대북 위성 정보들을 안 주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미국의 첩보 위성이 북한 지역을 비추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위성 정보만큼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 벌써 몇 번 다녀오셨죠? 50번은 갔다 온 것 50번. 같아요. 오래전의 얘기지만 생모인 고용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농도가 짙은 통화 내용을 한 거를 우리의 눈이 밖으로 쏠려 있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하기 좋은 시기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도발을 합니다. 서해상의 섬을 점령하고 국지전적인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죠. 우리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에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 특정 지역에다가 도발을 하는. 아, 너무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아, 네, 센터장님. 요즘 북한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엔 집속탄도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사진 보여주면서 실험했다고 하지 개성에는 군사 기지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 아닌가요, 요즘? 김정은이 이제 대남 적대 이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개성의 사실 그 군사 기지라는 게 결국은 후방으로 물러났던 사군단 병력들이 전방으로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거기를 다 콘크리트 장벽처럼 막아놨고 전기철 조망 치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의 뭐 차단벽이 완벽하게 쳐졌다. 제가 예전에 심포를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이 과거에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제 약속해서 경수로를 지어둘 때 바로 이 심포에다가 지었거든요. 네. 그 지역도 원래 잠수함 기지였는데 한동안 방치돼 있다가 다시 이제 SLBM 발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속탄이라는 파편지뢰도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미사일 앞부분이 열리면서 수류탄이 한 200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장 한 20개 가까이, 그 정도 면적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를 다 이제 초토화하는 거고, 파편지뢰는 더 무섭죠. 터지지가 않아요. 땅에 박히거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지역을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북한군이 뭐 도발을 했다 이래서 병력이라든가 전력이 지원돼야 될 때 거기다 북한이 파편지뢰를 때리거나 집속탄을 퍼붓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게 되죠. 개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군사기지로 바꾸면 서울이랑은 굉장히 가깝게 붙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몇 킬로였죠? 달리면 뭐 한치 6, 70km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금방이니까 서울에서 가도 뭐 1시간 안에 도달하잖아요. 개성이라는 데는 우리가 또 정서적으로 가깝잖아요. 휴전선 이전에 남쪽 땅이었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북한의 대남 도발의 어떤 전초기지로 이제 점점 기지화되고 있는 거죠. 뭐 개성도 그렇고 신포도 그렇고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북한의 정보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대북 위성정보 관련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났고 우리에게 대북 위성 데이터 정보들을 다 안 주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제깍제깍 북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북 위성 해상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공중에서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미국의 첩보 위성이 북한 지역을 비추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해상도면은 30cm 정도, 15cm 요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터급이에요. 그러니까 1m 정도의 이런 안에 범주라면은 사실 뿌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옛날 재래식 브라운관 TV로 우리가 보는 거라면 미국은 HD급, UHD급 이 정도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정보로서의 가치. 그냥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위성 사진으로 여기 평양이야, 뭐 대동강이 흘러가네, 이 정도 가지고는 얼마든지 식별은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뭐 우리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거기에 정확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보, 특히 위성 정보만큼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국방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김정은이 들고 있는 수첩까지도 찍을 수 있다. 10cm, 15cm까지도 사실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아마 그 정도 능력에 저는 도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는 하지는 않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도 아마 그 정도 급의 정보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정도는 공유가 안 되나요? 아, 그렇지 않죠. 핵심 정보는 서로 공유가 안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미국 국방부라든가 주요 대북 부처, 뭐 CIA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련된 대북 정보라 이런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에 제공을 하잖아요. 정말 미국 시민권자들 그 직원들한테는 공개가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출입하고 이러는 게 되면서도 그 정보에는 접근이 안 돼요.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서러워요.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네. 잠깐 브레이크하고 다시 회의를 갔는데 음. 닥터리 요거는 좀 우리 민감한 거니까 당신은 밖에 있으면 좋겠다. 나가야 돼요. 그럼 서러워도 별 수가 없어요. 그 정보 등급에 따라서 원래 그럼요. 확실하게 네. 어프로벌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잘 지키나 보네요. 그럼 이런 위성 정보가 사실 100%까지는 우리가 못 받았던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공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10개에서 한 8개 정도까지는 주겠죠. 근데 주는 거에 있어서 시차가 또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거 오늘 네. 오전에 오후에 그날 주기만 해도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질 않아요. 대북 정보 미국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위성 정보라든가 또 감청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안보부처 장관들한테 주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친전 정보라 그래서 직접 펼쳐보라는 거죠. 비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요원이 네. IO라 그리는 인텔리전스 오피서가 직접 장관실을 방문해서 전달을 해요. 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한테 그러면 장관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네. 금방 간부회의가 있다. 그럼 간부회의에서 야 오늘 위성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해요? 그날 봤는데? 규정에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권고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본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국장 간부회의 정도에서는 리크를 해도 된다. 장관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죠. 받아도 얘기 못해. 그래서 통일부 같은 경우도 뭐 정보분석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장관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가 오긴 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관님이 얘기를 안 하신다. 아직까지 나는 모른다. 다음 주쯤이면 네. 뭔가 그거 얘기가 될 것 같다. 야, 그런 국장이면 정보들은 그래도 높은 급인데. 근데 사실 위성 정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란 사례 뭐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핵 연료 공장이다라고 해서 위성을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가 핵 연료 공장이 아니고 막 비밀 원심 분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추정해서 네.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 다른 용도의 시설이거나 저도 네. 북한 갔을 때 한 번은 되게 아침에 일찍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데 북한은 뭐 통근버스가 있고 전철이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외곽에는 특히. 끊임없이 사람들이 길 옆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딘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논뚝 사이로 난 그 뚝방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럼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지하 시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 대부분의 이제 핵심 시설이 지하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위성 정보로 그런 고정된 시설도 보지만 제일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관심 갖는 거는 김정은의 동정.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김정은이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어제 김정은이가 무슨 활동을 했고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는지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일.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파악이 다 되나 보네요,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100%.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참수 작전이나 자기를 타격하는 거를 피하려고 두 대 세 대 똑같은 차를 가지고 어느 차에 탔는지 알 수 없게 다니잖아요. 한 3개 정도 다니면 그중에 그렇죠. 어디에 김정은이 있는지 그래서 모르게. 푸틴이 작년 초에 김정은한테 아우루스 승용차, 그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거 한 대 선물했잖아요. 근데 한 대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는 있어야 숨을 수 있죠. 한 대 더 달라 그래가지고 한 대 더 받았죠. 아마 푸틴이 그랬을 거예요. 웬만하면 좀 사가라. 달라 그러지 말고. 김정은 초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2012년 8월에 김정은이가 섬 방어대를 갔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는데 핵심적이었던 부대를 자기가 간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 한국 땅이잖아요. 거길 가면서 쇼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작은 목선, 똑딱선 타고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제 병사들, 가족들 위로하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마치 목선을 타고 김정은이가 온 것처럼 이렇게 쇼를 했잖아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김정은을 좀 선전을 좀 들통나게 하려고 실시간으로 찍은 위성 사진 있잖아요.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남포의 이군산 사령부에서 어떻게 출발했고 이런 거를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막 공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거는
미국이 또 반대해서 그런 적이 그것까지는 있었어요? 공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또 정찰 능력이 너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 이런 겁을 주고 싶었던 거고 네. 우리는. 미국은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그 핵심들 움직이는 거 그거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 핵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시설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보기는 네. 사실 쉽지가 않죠. 미국의 상업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영변의 핵단지, 수증기 구름이 막 올라온다 뭐 이런 거 보고 아 가동했구나 이런데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게 북한의 기만일 수가 있잖아요. 아, 일부러 네. 불을 피워놓는 그렇죠. 거예요? 막 가동되는 것처럼 아. 야 지푸라기라도 갖다 한번 좀 떼봐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기만 가능성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휴민트로. 휴민트의 기본 원칙은 우리 국정원 직원, 정보사 군 요원들 이런 정식 요원들이 직접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너무 네, 위험하죠. 다 그 원칙이 있어요. 네. 뱀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 손을 거기에 넣어서 뱀을 잡는다? 이건 자살행위잖아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경북의 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발전소 형태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핵시설이었어. 그래서 그 시설의 주변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오는 비밀 작전을 시작했어. 흙을 가져오면 그 안에 흙을 분석해가지고 네. 방사능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핵시설인지 알 수 있으니까 가져왔어요. 어떻게 또 가져왔어요 그걸? 우리 요원들이 직접 네.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지역을 드나들 수 있는 조선족 거기 장사를 하고 이러던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들을 이제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했는데 네. 뭐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뭐 또 한 명이 발각돼가지고 발각됐어요? 죽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이제 정보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당연히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거를 정말 높은 정보로 평가를 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정보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직접 미국 요원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육안으로 봐도 다 식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를 휴민트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더 높게 신뢰할 수 평가하고 있죠. 우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 정보나 위성 정보나 감청 정보하고 우리의 휴민트 정보하고 주로 감청 정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또 준 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큰 일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어요. 2008년에 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해 여름에 스트로크가 와요. 그 마비가 와가지고 네. 8월부터 한 11월까지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야, 이제 북한 큰일 났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때 기자들이 김정은의 건강 회복 상태가 제일 궁금하니까 청와대 브리핑일 때 브리핑 장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회복이 됐냐 이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 정도인가 보다, 좀 회복이 됐네, 뭐 좀 하나 보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생각해 보세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이 양치질을 혼자 하는지 누가 도와주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게 어떤 정보겠어요. 이야. 그거는 정말 가까이에서 누가 지켜보든가 김정일이 있는 그 일가의 집의 비서라든가 네.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라도 하다못해 그 정도 정보인데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정말 엄청나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사건이에요. 그때는 미국 반응이 어땠어요? 미국은 이제 정보 이러면 못 준다. 우리 휴민트 다 죽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서 샜다. 이건 생명에 걸린 문제죠, 이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음. 특히 이제 김정일, 김정은 거기서는 뭐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한동안 정보가 진짜 끊겨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베른에서 조기 유학을 했잖아요. 1994년부터 한 2000년까지. 그러면 우리 정보당국, 한미정보당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형인 김정철, 노동당 총무부장 하는 김여정까지도 같이 3남매가 같이 있으니까 생모인 고용희가 어린애들 거기다가 보내놨으니까 가끔은 한 번씩 갈 거 아니에요. 평양에서 스위스로 곧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고용희가 이제 베이징에 와서 갈아타고 스위스를 가잖아요. 네. 김정일의 부인이 앉는 퍼스트 클래스 대각선쯤에 한국의 정보 요원이 앉는 거예요. 와. 일반 관광객이나
뭐 부부로 위장해서. 와, 스위스로 아들들 보러 갈 그렇죠. 때도 다 따라붙었어요. 그럼요. 그 리포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진짜. 잠을 한 잠도 네. 안 자더라. 어머. 그리고 책을 보더라. 상당히 격조 있는 말투로 승무원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더라. 고용이가 가가지고 자녀들하고 어울리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도감청하고 미행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어마어마한 정보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큰 사고가 한번 생겼죠. 호텔에 투숙한 다음에 평양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CIA가 감청을 했어요. 네. 그 정보 내용을 한국 측에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분이 정치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 기자들하고 어떻게? 벌써 불안해요. 북악산 등산을 네. 하고 내려와서 사전에 막걸리를 한 잔 얼큰하게 하시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통화 내용의 일부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죠. 근데 무슨 대단한 군사 비밀이나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그냥 휴민트로 잡은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애칭을 뭘로 부르더라 막 이런 그렇죠. 그런 정도의 것도 다 사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고용이라는 그 여성하고는 28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살가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농도가 짙은 통화 내용을 한 거를 샤워를 하고 나와서 통화를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김정일한테 얘기하니까 김정일이 뭐라 얘기한 정말 그냥 비공식적인 부부간의 그냥 대화 이런 거를 술안주 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게 막 청와대 기자들이 막 정보 보고하고 막 이래서 결국엔 막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보도는 됐어요? 안 보도는 됐죠. 안 됐죠. 안 됐죠. 지금 뭐 오래전의 얘기지만 네.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 다음날 청와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너무 화를 내면서 왜냐하면 남북관계고 이런 거 다 망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니까 대통령은 결국 나중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최초의 정상회담을 했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정보하는 분들이 예. 갖고 있으면 그런 욕망을 느끼나 봐요. 특히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자들한테 뭔가 알려서 내가 이 정도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정도를 넘어서다 보면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근데 김정은이 올해 2월 당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적국의 위성을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위협을 느끼는 게 위성인가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언급을 했는데 총참모부 안에서 전자전 전담 주의부도 새로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요즘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했나요? 북한이 이제 위성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위성을 뭐 미사일을 쏴서 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뜨리겠다는 건. 같은 이제 위성으로 뭔가 해킹을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중대형 위성으로 북한을 2시간마다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촘촘히 볼 수 있는 사이오 사업을 작년 11월 초에 5개 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던 제5호기까지 쏘아 올려서 완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형 위성을 촘촘히 더 쏘아 올려가지고 보완을 하면 한 30분 간격마다 북한 지역을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거를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됐는데 네. 북한은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202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푸틴이 그때 위성 기술 주겠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도 정찰 위성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같은 주먹은 있는데 눈이 없다. 독자적인 위성이 있어야 한국군의 동향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동향 그리고 부산이나 이쪽으로 이제 후방기지 쪽에서 군수 지원 들어오는 것도 다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원을 해줘요. 몇 번 북한이 실패했는데 2023년 11월에 쏘아 올렸는데 그게 성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좀 기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1호기 쏘았어. 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2024년 1월에 내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더 쏠 거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다 공개를 해요. 근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 한 발도 더 쏘지 못했어요.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쏠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쏠 시도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푸틴은 너가 그렇게 위성도 갖고 싶어 하는데 또 우리한테 군대도 보내고 포탄도 보내고 이랬으니까 내가 원포인트 레슨은 한번 해줄게. 우리 기술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너한테 이 기술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술자들을 보내서 네. 한 번 쏠 수 있게끔만 해주고 다시 철수했나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쏘지 못하는 거고 네. 사실 푸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네. 지금은 뭐 고각 발사 실험만 했지만 정상으로 쏘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 그런 높은 열과 압력의 탄두부가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사거리를 자랑하면서도 그 마지막 기술을 확보 못 해가지고 네. 아직은 핵을 미국 본토에 투발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안 된 걸로 미국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지막 기술 한계를 깨는 거를 러시아 푸틴이 도와준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고 사실 푸틴도 그거를 곤란하다고 본 것 같아요. 군사위성 발사와 그 고각에서 마지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네.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나요? 그 군사 정찰 위성 쏘는 그 로켓 기술이 네. 바로 ICBM 기술과 군사적으로 방향만 잡으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칼은 먼저 뽑았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작년 11월 초에 4.25 사업 우리가 딱 완료하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만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위성 하나 쏘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위성 만리경 1호라는 거 네. 이름은 좋죠. 네. 만리를 만리를 보는 본다. 거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리경 1호 하나 쏜 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궤도를 돌긴 돈대요. 그리고 가끔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러는 거 보면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걸 조종은 컨트롤을 하나 봐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찰 위성이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쏴줘야 그리고, 되죠. 그거를 지구의 기지국으로 영상을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리경에 달려 있는 그 렌즈라는 게 네. 우리 그냥 상업적인 수준의 카메라 아... 그 정도밖에 안 달려 있는 거죠. 왜 몇 해 전에 네. 김여정이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그 상공을 자기네 위성이 찍었다 그래가지고 공개했는데 맞아. 우리 구글 사진보다도 못한 걸 공개해서 야 북한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니콘이나 뭐 소니 카메라 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이가 좀 쑥스러웠죠. 국제적으로 조롱을 네. 그때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원래 더 좋은 정밀 위성이 있는데 누가 멍청하게 그걸 난 노출해 이러면서 이제 둘러대고 그냥 끝나는 일이 있어요. 맞아요. 있었죠. 그때 막 이것만 공개한 거야. 맞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음. 수준이고 우리한테 선수를 뺏겼다는 것도 있지만 정찰위성 관련한 이 부분이 진전이 없는 거 이거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와, 그래도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이 됐는데 이것까지는 못하나 보네요. 그렇죠. 북한이 그 러시아로부터 받은 조기 경보기 시스템이나 많은 걸 있지만 전체적으로 군사 무기 체계나 정보 자산이라는 게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성은 위성 하나 따로 있고 조기 경보기는 조기 경보기 한 대 그냥 그 낡은 비행기에다가 달아가지고 하나 떨렁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뭔가 꿰어 맞춰지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는 사실 사이버 전자전에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네요. 비트코인도 그렇죠. 탈취하고 요즘은 이게 더 무섭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하면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 이건 진짜 어렵죠. 힘들어요. 네. 안타까워요. 그 해킹에 동원된 북한의 해커들. 우리 쪽에 태어났으면 하이닉스에 가서 삼성에 가서 맞아요. 첨단 반도체 만들고 네. 이럴 수 있는 친구들.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영재들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모아가지고 해킹 이런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해외에서 해커로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 조직에 내모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CIA에서 북한 해커들 담당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괜찮은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잘 먹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래도 북한이 지원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게 영재인데. 근데 사실은 네. 그 실상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이나 또 중국의 뭐 심양이나 연변조선족 자치주 이런 데서 인터넷선만 겨우 되는 허름한 낡은 집에 컵라면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위장해가지고 뭐 빅테크에 취업하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다고는 그러지만 네. 몇십억 원, 몇백억 해킹을 하기 위한 그게 매일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사이에 그 해외 체류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북한 쪽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블라디보스톡 어디 낡은 집에 있는 해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키면 CIA의 그 해커 담당하는 친구
책상에도 알람이 울린대요. 아, 컴퓨터 켰다. 예, 이제 작업 들어갔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감시망을 이제는 촘촘히 오.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북한이 비트코인이든 뭐 금융전산망에서 털어간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다시 해킹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 해커들도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의 한 절반 정도를 네. 북한이 해왔는데, 이제 한미정보당국의 추적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막아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한미일의 주요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은 꼭 북한 해킹에 대한 대응, 이게 단골 메뉴로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방에서도 북한의 이 해킹,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금융 질서라든가 코인 거래소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게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북한 해커들을 너무 사이버 전사들이라고 불렀나 봐요. 네. 앞으로 사이버 노예들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노예죠, 사실. 네. 그 친구들은 뭐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해야 되고. 보통 면접 볼 때 네. 요즘 김정은 욕해보라고 한다면서요. Can you say like Kim Jong Un for me? Sorry? 그렇죠. 그것도 네. 뭐 기발한 방법 중에 하나죠. 글쎄요, 북한이 돈이 더 궁해지면 거기에 책임자가 네. 야, 우리 원수님 욕을 좀 해서라도 돈을 벌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무사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안 되죠. 북한에 벌써 몇 번 다녀오셨죠? 저는 한 50번은 갔다 온 것 50번 같아요. 갔다 네. 오신 거죠? 이야, 앞으로 진짜 3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이 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네.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직접 14,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거기서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다치는 이런 피를 흘려가면서 현장에서 체험해서 배운 거잖아요. 드론 전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웠을 거고, 특히 쿠르스크 지역의 그 시가전 하면서 특수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남 침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술의 어떤 변화, 특히 이제 기습 타격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직접 체험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걸 배우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정밀 타격 무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초기에 김정은과 수뇌부가 미국이나 한국의 정밀 타격을 받으면 이란 하메네이가 죽고 난 뒤에 그 혼란이 오듯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막는데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침실에서 체포돼서 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네. 북한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미국의 특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꼼짝없이 저렇게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북한은 점점 진화하고 자기들이 취약한 부분을 막아 나갈 겁니다. 특히 이란전 같은 경우에도 사드나 패트리엇이나 이런 미사일 방어만 완벽하지 않구나. 이란의 아이언돔도 저렇게 뚫리는구나. 서울의 상공이라든가 한반도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전술을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전쟁 양상을 보면서 김정은이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핵은 쓰기가 어려운 무기구나.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네. 핵 쓸 수도 있다 이랬다가 비난 때문에 못했죠. 그렇죠.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좀 우습게 보고 덤볐다가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초기에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 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란에다가 핵 타격을 암시했다가 바로 내려버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이 핵이라는 건 1945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때린 이후에 이거는 쓸 수가 없는 무기겠다. 설사 쓴다 그래도 이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을 그냥 내려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결행할 수는 없잖아요. 김정은은 자기 당대에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임기 난 10년 동안 누리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도 가능한 평생 누리고 4대 세습자인 김주애한테도 권력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답은 하나죠. 재래식 무기. 핵이나 ICBM은 우리가 이만하면 됐고 재래식 무기 개발하자 이래서 지난 2월 말에 열렸던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쪽으로 옮겨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선이 다 그렇잖아요. 새로 만든 신형 구축함.
호르무즈 해협에서 봤잖아.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능동 방어 체계는 이런 걸 갖춘 신형 전차, K방산에 또 자극받은 것도 엄청 큰 것 같아요. 한국의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이런 거 해외에서 정말 달라고 사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거 만들어서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피부로 느껴지는 분석인 것 같아요. 많이 네. 바뀌었다 정말. 지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왜 이거 만든다고 이렇게 쫄쫄 굶어가면서 방산했으면 한국보다 더 일찍 낫게 했을 거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나 해가지고 좀 나한테 좋은 거 물려줬으면 내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뭐 부실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열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립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면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 AI 뭐 하면서 삼성 반도체, 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작년 에이펙에서도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거 보면서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그런 이슈들 어느 거 하나에도 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작년에 에이펙에 김정은이 막 오라 그럴 때 김정은이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야, 나 거기 가지 못하는 거 알면서. 푸틴하고 시진핑도 그런 무대에는 안 끼워주잖아요. 맞네요. 예? 작년 9월에 베이징에서 셋이 만났을 때도 시진핑하고 푸틴 둘이서만 150세까지 살 수 있대. 영생 뭐 얘기만 했지. 장기 이식 이런 거 하고. 네. 그런데 알잖아요. 북한은 그런 기술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부족한 걸 찾아서 얼른 막으려는 의지 같은 것도 오히려 더 불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 자체가 김정은이 지금 하듯이 방산, 군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술이 없는데 자꾸 다그치잖아요. 방산이라는 게 그 국가의 총체적인 어떤 과학기술이나 산업 역량이 모아져서 되는 거지, 특정 분야에 뭐 군함 하나 만들어놨다고 철판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북한이 구축함 진수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극복하고 싶을 텐데 그거는 그것만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런 산업 역량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북한의 2024년 기준 GDP가 37조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적긴 적네요. 우리 삼성물산이나 네이버 시가총액보다도 못한 정도 수준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들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네. 뭐 안보 상황이 되게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이 대남 적대 정책을 내세우고 나서 계속 김정은이 그 빈틈을 메워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그 사이사이의 틈을. 지금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런지 미국이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만 지금 열심히 때리고 있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것도 보면 다 한국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안보 상황이나 이런 군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도발을 합니다. 이 정도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 김정은으로서는 테스트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국내 여러 문제 때문에 좀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데, 우리도 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밖으로 쏠려 있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하기 좋은 시기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도발은 물론 어려워요. 그거는 뭐 북한이 이제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신이 얘기했던 대남 적대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군부한테 뭔가 보여줘야 돼요. 저 남조선이 제1의 주적이고 상종할 수 없는 상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말로만 그런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얘기했던 게, 한국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있는데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해가지고 북한도 한국의 영토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냐고 다그쳤잖아요. 거기에 저는 열쇠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서해 NLL 그 복잡한 해역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해상 경계선이라든가 또 우리 보고 어떻게 다니라고 했던 그 길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나오면서 자기네들의 수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좀 트집 잡기식 서해를 분쟁 수역화하는 이런 도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해상의 특정한 섬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핵으로 자기네들이 위협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게 하면서 이게 우리 땅이야 하고 마치 시료 지배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그런 전술이 하나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국지전적인 어떤 도발을 할 수 있죠.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다가 대남 적대 때문에 지뢰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그 작업 와중에 북한 병력들이 상당수 남쪽으로 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에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까지 한번 넘어갈 경우에 한국에서 어떤 그게 오느냐. 그래서 국지전으로 만약에 그 지역에 우리가 뭐 총격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넘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작전을 하고 일정 기간 점령을 했다가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뭐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 특정 지역에다가 포사격이나 이런 도발을 하는 이런 도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해전, 국지전 미사일 타격이라든가 이런 도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맞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치열한 안보 현장 이야기 이영종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